안녕하세요. 어린 왕자 4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린 왕자가 자신이 태어난 고향별을 떠나서 여행을 하죠. 이 여러 지구별을, 여러 별을 여행하는데 여행하면서 어때요? 이제 온전한 인간이 되어 가는 거죠. 이것을 그 신화에서는 영웅의 여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별 만나면서 이제 도착한 별이 그 사업가 별이에요. 54쪽 읽어드릴게요.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바쁜지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담뱃불이 꺼졌네요. 3 더하기 2은 5, 5 더하기 7은 12, 12에다 3은 15. 안녕. 15에 7은 22, 22에다 6이면 28. 다시 불불 칠 시간도 없구나. 26에 5은 31. 휴. 자, 그럼 5억 162만 2731 이로구나. 이게 이제 사업값이죠. 이 사업가는 모든 거를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숫자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나온 게 근대죠. 중세는 신중심이라 모든 걸 이렇게 숫자로 나누지 않죠. 질로 보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 산업 사회가 되면은 자본주의가 도래하죠. 이 자본주의에서는 소위 부르주아 자본가가 중심 세력이죠. 부르주아들이 갖는 세력이 바로 그 시각의 과학적인 사고예요. 세상을 하나하나 이렇게 숫자화 시켜줘. 양을 숫자로 만드는 게 과학이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어때요? 경제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사업가는 모든 걸 숫자로 보니까 인간은 어때요? 이게 논리적 사고는 엄청 발전하지만은 인간의 감정이라든가 직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업가 별에서 어린 왕자가 배우는 게 뭐예요? 숫자화된 추론의 능력. 이상을 넘어서야지 영웅이 되죠. 영웅은 온전한 인간이잖아요. 온전한 인간은 어때요? 세상을 추론으로도 보지만 직관으로도 봐야 되고 감정으로도 봐야 되죠. 그래서 감정이라든가 직관 이런 것을 이제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이 별에서는 그 사업가를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 되겠죠. 또 57쪽을 읽어볼게요. 그럼 별을 소유하면 아저씨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부자가 되지. 그럼 부자가 되는 건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다른 별들을 사는데 사용되지. 그죠? 이 사업가에게서 어린 왕자가 배운 건 뭐예요? 이 사업가는 계속 자본을 정식하려고 해요. 이 자본주의는 자신을 정식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지죠. 자본주의는. 그래서 자본주의는 계속 자기를 정식시켜서 식민지를 삼고, 그죠? 딴 나라 지배한 제국주의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본주의는 계속 뻗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제 공황에 이르는 게 가장 위험하죠. 그래서 공황을 막기 위해서 수정 자본주의가 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58쪽도 읽어볼게요. 어린 왕자는 중대한 일이란 것에 대해 어른들과는 생각이 달랐다. 나는요, 그는 다시 말했다. 나는 꽃을 하나 가졌는데 날마다 물을 줘요. 화산 3개를 가졌는데 주일마다 청소를 해요. 불 꺼진 화산도 같이 청소하니까요. 지금은 죽은 화산이지만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화산한테도 이롭고 꽃한테도 이롭지만 아저씨는 별한테 이로울 게 없어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자본주의에서 그 중심 세력인 그 사업가, 그 사업가 갖는 과학적인 사고, 모든 것을 양으로 질을 양으로 바꾸는 이런 그 과학적 사고에 매몰된 그 인간의 한계를 이제 어린 왕자가 보죠. 그래서 어린 왕자는 어때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게 어때요? 꽃에 물을 주던 이런 사랑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을 아는 거하고 사업가하고 이렇게 대비되죠. 사업가는 모든 걸 숫자로 하니까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나란 게 있고 너라는 게 있고 숫자 다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은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냉혹해지는 이유가 그게 있죠. 모든 것을 양으로 바꾸는 거. 이렇죠. 이런 데 대해서 깊이 연구한 분이 누구예요?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죠. 그분이 쓴 책이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이 있죠. 소유냐
그죠? 무엇을 이렇게 소유하는 거. 뭐를 소유하는 것이 내 존재가 되면은 소유가 되고, 소유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죠? 충분히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게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두 개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게 에릭 프롬 사상이에요. 소유로 갈 것인가, 존재로 갈 것인가, 그죠? 그래서 이 존재의 인간은 어떤가 하면은, 이 어린 왕자가 존재의 삶이에요. 꽃을 하나 갖고 물을 주고 불 끄지 화장도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싱하고 화산하고 꽃하고 하나가 되는 거, 이런 사랑이 존재고, 그 존재 자체로 인간은 아름답죠. 이게 존재예요. 소유는 뭘 가져야지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오게 되면 이제 그 소유적 양식이 되는데, 소유가 되는 사례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존재는 그냥 경험하는 거거든요. 삶 그 자체예요. 그죠? 삶 그 자체인데, 그 소유는 뭐예요? 삶 그 자체를 소유로 만들어버려요. 한 사례로 이런 게 있죠. 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존재죠. 나는 살다 보면 존재는 고통에 시달릴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소유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고통스럽다. 이게 존재인데, 그것을 나는 문제를 하나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유로 해버리면 어때요? 내 경험은 없어져요. 그게 나무 일처럼 되죠. 그죠? 내가 경험하는 존재의 충만함이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해서 인간은 어때요? 이 경험을 못하는, 뭔가 세상에 살아도 내가 살아있지 않는 듯한 느낌, 뭔가 붕 떠 있는 소외,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 소유 양식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존재의 양식을 살 것이냐, 소유의 양식을 살 거냐, 이렇게 이제 선택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 존재의 삶을 왜 선택해야 되는가 하면은, 존재는 어때요? 그냥 살아있으면 그 자체예요. 그죠? 가만히, 저는 그 명상을 이제 하거든요. 뭐 깊이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명상하면은 마음을, 그죠? 내려놓고 호흡에 집중해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그냥 살아있은 경험 그 자체예요. 사람은 삶 자체, 경험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것만으로 이제 자족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체험하죠. 이런 삶의 양식을 오랫동안 원시들도 살았고, 인디안들, 지금도 지구 곳곳에 그 소수민족 그렇게 살고 있죠. 이런 삶이 존재의 삶이에요. 갖지 않고도 행복한 거. 근데 이 소유는 계속 가져서 나를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마저도 소유로 바꿔버려서 이 존재가 앙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축소돼서 인간은 어때요? 내가 그냥 하나의 티끌처럼 되는 게 그 소유양식이죠. 이 존재의 충만함에 대한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중문답이라는 이태백의 빼어난 시죠. 산중문답 200. 어찌하여 푸른 산에 사냐 묻길래 웃고 대답 아니해도 마음 절로 한가롭네. 복사꽃 흐를 물 아득히 떠가거니 또 다른 세상일래 인간이 아니로세. 멋있죠? 이태백 시인이, 그죠? 왜 푸른 산에 사냐냐? 산중문답이죠. 산에서 묻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그죠? 왜 사냐? 그냥이죠. 그냥이란 게 존재예요. 너 왜 그냥? 이 존재의 충만함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 대답 아니해도 마음 절로 한가로운 거예요. 이거는 인간 세상이 아니올세 그러잖아요. 인간 세상은 그 소유가 이제 막 그 당시도 그 어쨌거나 문명 사회는 소유가 중심이에요. 이 자본주의가 더 이제 극악해진 거죠. 이런 어떤 소유의 삶을 거부하고 존재의 충만한 삶을 산 이태백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6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어린 왕자가 그 어떤 별에 가서 이제 지리학자를 발견해요. 그 지리학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리학자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어서 나돌아다닐 수가 없어 지리학자는 자기 서재를 짜지 않는단다. 그러다 서재에서 탐험가를 맞이하지.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강의실에서만 뭐하는, 연구실에서 뭐하는, 이런 거를 아카데믹한, 그죠? 현실을 떠난.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도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광장에 가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제자
플라톤 같은 경우에 강의실에서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걸 디오게네스 같은 제자는 그걸 거부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 그죠? 저 거리에 사는 게 좋을까? 저는 거리에 사는 게 좋다고 봐요. 이게 산업 사회에서 만들어진 게 특히 강의실이죠. 강의실에서는 어떤 기술만 딱 익히면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란 거는 삶 속에서 익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학 교수에 대해서 아주 비꼬는 얘기죠.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되게 우습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공리공담이 되게 쉬운 거예요. 그 강의실에서는. 그러니까 어린 왕자도 이런 공리공담을 극복해야 되죠. 관념론적인 거. 뭔가 이렇게 자꾸 이론화시키는 거. 현실에 빠져버린. 그래서 니체란 철학자도 그런 얘기했죠. 대지에 충실하라. 그죠? 저는 이런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대학 때 철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철학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철학 교수님 모시고 공부했는데, 뭐 해결이 어떻고 칸트가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내 삶은 그게 없는 거예요. 나의 고민, 나의 고뇌, 막 이런 절박한 문제가 없이 어떤 남 얘기 하듯이 그죠? 내게가 빠져버린 나는 그냥 관찰자에 불과한 철학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 뒤에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좀 많이 극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또 읽어드릴게요. 지리학자가 이제 꽃은 적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 왕자가 물어요. 꽃은 적지 않는다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왜요? 제일 예쁜데 꽃은 더듬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 더듬는 게 무슨 뜻이지요? 지리학책으로 말하면 지리학자가 말했다. 모든 책 중에서 가장 귀중한 책이다. 절대로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단다. 산이 자리를 옮기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지. 큰 바다의 물이 마른다는 것도 아주 드문이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기록한다. 이 영원한 것 기록하는 거, 이게 서양 철학의 오랫동안의 핵심이었죠. 플라톤이 그저 이데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실이고 비는 가상으로 본 거죠. 이 현실을 넘어선 현상을 넘어선 본질이 따로 있다고 봤죠. 그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 이데아의 세계를 그죠. 이데아 중에서도 그죠. 이데아의 가장 높은 이데아를 선의 이데아 그러죠. 그래서 최고의 이데아를 이제 그게 나중에 신이 되죠. 이렇게 해서 플라톤 철학이 만들어진 건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에서는 어때요? 영원치 않는 건 다 이제 허상으로 보는 거예요. 헛된 걸로. 그래서 중세 기독교가 되면은 어때요? 이 세상은 덧없는 세상이고 하느님에 가는 삶만이 이제 진짜인 삶. 이렇게 이제 이분화 되잖아요. 지금도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현실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 현실을 이제 무시하게 된 거. 이거 어린 왕자도 극복해야 될 게 그거예요. 현실을 잡아내야 돼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이 찰나, 그죠? 내가 앉아있는 이곳, 내 옆에 사람. 돌스토이는 그런 얘기했죠. 당신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 내 삶 전체가 충실해야 되는데 이게 없이 어딘가 허상, 저 멀리 뭐가 있다는 생각, 이런 거는 토피죠. 현실이 힘드니까요. 그죠? 애들 놀 때 봐요. 그냥 그 자체가 전부죠. 근데, 그죠? 어른은 그게 삶에 신나지 않으니까 이제 허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이 신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죠? 신나고 나서 실을 찾는 건 좋죠. 그냥 신나지 않으니까 실을 찾는, 이거는 이제 우상에 빠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보면 선악과를 먹고서 에덴 동산에 추방됐다고 하잖아요. 이 선악과가 이분법이죠. 선과학이 따로 있다는 생각. 이거를 이제 극복이 되죠. 그래서 선과학이 통합되어 있는 거 아는 거. 이게 어른이죠. 소설에서도 보면은 위대한 소설 어때요? 선과학이 나눠지지 않아요. 막 섞여 있고 함께 있죠. 또 스트레스 소설이 주로 그렇잖아요. 낮은 소설이 이제 선악을 확실히 나누죠. 그 수준 낮은 사람들은 막 선악을 나눠요. 너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막 끝까지 미워하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함께 가면서 선과학이 어우러지는 거,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인문 그러죠. 문에 딱 들어가면은 불인문 두 개 아니다. 두 개로 나눠지면은 그런 사고를 갖고는 아예 들어가면 부처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과학이 통합된 거, 불인문 두 개가 하나가 아닌 그 상태가 돼야지 이제 부처를 만나죠.
그런 마음이 아니면은 그 불상 앞에 가서도 부처로 안 보이죠. 그죠? 그 안에서 부처의 뭐를 못 느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한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들국화 천상병, 들국화 천상병, 산등성 외따라온데 애기 들국화, 바람도 없는데 괜히 몸을 디닌다. 가을은 다시 올 테지, 다시 올까? 나와 내 외로운 마음이 지금처럼 순하게 겹친 이 순간이. 그죠? 이 시를 쓴 천상병 시인의 경지는 참 좋지 않아요. 길을 가는데 들국화가 있어요. 근데 바람도 없는데 막 눕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어때요? 천상병 시인과 들국화가 쫙 만난 거예요. 몰입이죠. 완전한 몰입. 이때 파동이 일어나죠. 들국화와 천상병 하나가 돼요. 이 상태의 마음이 인간의 순수의식을 만날 때죠. 내 안에 본성을 만날 때요. 이때가 사랑이죠. 그러면 서점 시인이 들국화를 함부로 꺾을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랑이 사랑이에요. 어린 왕자는 이런 마음을 지닌 게 어린 왕자죠. 그래서 어린 왕자의 이 순간은 찰나가 영원인 순간이에요. 꽃에 물을 주고 하는 거. 그때 이제 어린 왕자가 갖는 그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이제 영웅이 되는 온전한 천상병 시인처럼 되는 거죠. 천상병 시인 안에는 어린 왕자가 완전히 깨어났죠. 그래서 나와 내 외로운 마음이 지금 순하게 겹친 이 순간이 이게 영혼회개의 순간이죠. 죽어도 좋아하는 순간. 니체가 말한 영혼회개예요. 영혼이 반복돼도 좋다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그 인도에서는 인다 시바실의 춤이라 그러죠. 이 세상은 다 그 에너지 장의 그죠. 율동하는 파동이에요. 이런 속에 들어갈 때 인간은 영혼을 체험하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때요? 자꾸 나누게 돼요. 나하고 들국화. 나하고 들국화가 하나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눈부신 시간이고 존재의 빛이 뿜어져 나온 시간이죠. 이런 시간을 우리가 체험할 때 이제 어떤 어린 왕자는 온전한 인간이 되죠. 이런 인간이 되지 못하는 과정에 이제 사업가라든가 지리학자 이런 어떤 그죠 이분법적인 이제 그 장애물들이 있는 거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